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정원이 좀 맡기려고 했는데 왜 바꿨냐고요?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님, 저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제니를 데리고 어머님 댁 문 앞에 있는데요. 애도 있는데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수 있나요? 애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에어컨 하나 장만하시지요. 언제까지 선풍기로만 버티실 거예요? 참,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기로 했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갈 때 왜 연락 안 했냐며 난리치더니 이제는 왜 괜찮다고 생각해?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처에 계시면 빨리 오세요. 애가 물을 찾고 지금 힘들어해요. 그래, 나도 빨리 가봐야 하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줘. 선풍기 바람이라도 칠 수 있게. 참 어이가 없네. 너희는 너희가 반찬 같은 거 들고 올 때 연락 안 하고 와서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경비실에 맡기라며 돌려보내더니 나는 애 데리고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정말 불공평하지 않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세요? 저나 애나 어머님처럼 한가하지 않아요. 정말 바쁘다고요. 상황이 이런데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니 말이 맞아요. 진짜 서운해요. 도대체 비밀번호는 왜 바꿨냐고요? 우리가 비밀번호 바꿨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고장나서 새로 설정하면서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정말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더니 이건 뭐 어린애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똑같이 해주자는 거네요. 너무 유치하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님과 기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언제는 사생활 존중받으려고 어머니가 뭐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냐며 우리 아들 잡아두고 이제 와서 딸 데리고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고? 내 집에서 비밀번호를 왜 알려줘야 하냐? 내가 너희들 집에 반찬만 놓고 간다고 했을 때 도둑놈 취급하며 돌려보내더니 이제는 너희끼리 살아라. 정말 시어머니라고 너무하시네요. 우리 엄마가 가까이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비교되네요. 우리 친정 엄마는 이런 거 안 하세요. 상황 얘기하면 다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지 자식에게 대받아치지 않으신다고요. 왜 자꾸 친정 엄마랑 비교하게 만드세요? 진짜 새언니 앞에서 창피해서 난 며느리도 아니고 딸인데 꼭 그러셔야겠어요? 엄마는 집에서 팽팽 놀면서 중요한 때 가끔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며느리든 딸이든 부모니까 참아주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니? 며느리 친정 부모님께 잘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너희는 동서끼리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왜 사돈끼리 비교해? 며느리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힘든 일은 죄다 나한테 떠넘기고 딸 너는 친딸이라고 시어머니한테는 잘해주면서 친엄마한테는 막 부리니 내가 이래도 너희들한테 당하면서 살아야 하니? 나도 더 이상 바보같이 너희들한테 얽매여 살지 않을 거야. 반찬도 이제 그만하고 너희 핏줄은 너희가 알아서 봐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주말에는 놀러도 다니고 하려고요. 며느리와 딸이 찾아와 무더운 여름날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성을 내던 그날 서영자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챙겨주고 싶어 하던 자신의 마음이 어쩌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영자 씨는 자식들이 자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으니 더 이상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향한 애정은 변함없었지만 자식들이 눈치를 주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바꿀 정도로 거리를 두려 한다는 현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영자 씨는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립하고 나면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삶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은 서영자 씨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과 딸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식들이 평생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되니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떠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제 노력은 때때로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이 제 전부였고 제 삶 또한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능력 없는 남편을 부양하며 두 아이를 무사히 성인으로 키우기까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대로 내려오는 돌림자를 써서 아들의 이름을 김지훈이라고 지었고 딸은 돌림자를 쓰지 않음에도 소중한 딸이라며 김수민이라고 지었죠. 아무리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도 그걸 돌림자로 쓰니 제 아이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시키려고 했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식당에서 힘들게 번 돈을 대주었더니 애들은 공부는커녕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기만 했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헛되이 쓰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사춘기라 그런 거겠지,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넘겼던 것이 나중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지방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헛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줬다면 지금쯤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다시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당시 사업이 망하고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친정과 시댁 모두 가난해서 의지할 데가 없었고 저는 홀로 가장이 되어 남편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셋이라 남들보다 3배는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하루하루가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유일한 낙은 아이들이 제가 사오는 치킨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그 작은 행복으로 힘든 나날을 견뎠습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고 그 순간들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는 법이라 저는 그렇게 아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결과 두 아이 모두 무사히 성장하여 자신들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학업도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곁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을 때 비록 마음 한편엔 허전함이 남았지만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의 상실감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아들, 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겠다며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울며 제 품에 안길 때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던 그 순간들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를 자주 찾아뵐게요. 돈 많이 벌면 용돈도 드리고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난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윤서방 잘 설득해서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게. 요즘 장모님 모시고 잘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내가 우리 엄마 외롭지 않게 꼭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예쁜 말들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너희만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잘 살면 나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으니 절대 엄마 때문에 부담 갖지 말아라.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더니 두 아이 모두 제 곁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 덕에 오다 가다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며 때로는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남편에게라도 더 신경 써주라며
제 팔짱을 끼고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고 돌아보면 그때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처음엔 저를 자주 찾아보더니 시간이 지나며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찾아오고 전화를 하더니 어느새 자식들이 자기들의 가정에 집중하느라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이제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곁에서 북적이던 그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졌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몸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문화센터에서 실버 수영을 배우며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태우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문화센터 언니가 눈치를 보더니 저에게 귀속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 며느리 말이야. 젊은 여자가 음식을 그렇게 잘 버리더라. 내가 그 음식 버린 것만 몇 번을 봤는지 몰라.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친정 부모가 해준 음식을 버리는 건지 얼핏 보니 양이 많던데 반찬에 손도 안 댄 것 같더라고. 아깝더라. 옆에서 냄새 맡아보니 상한 것도 아니야. 멀쩡한 건데 그걸 다 버리더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싶어. 마음이 안 좋더라고. 뭐라고요? 반찬을 버려요? 우리 며느리는 반찬을 사 먹어서 음식을 많이 할 일도 없고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있는 아들 보러 갔다던데 설마 내가 해준 반찬을. 저는 얼마 전에 반찬을 많이 만들어 아들 내외 집에 가서 냉장고를 채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느라 제대로 식사를 챙겨 먹을 시간이 없고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 먹는 것 같아서 요즘 반찬 값도 비싼데 굳이 사서 먹느니 내가 재료만 사다 조금만 수고하면 여러 번 먹을 양을 만들 수 있으니 이참에 내가 시간을 내서 반찬을 만들어 줄 테니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반찬을 만드는 일은 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식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찬을 만들어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지러 오라고 했을 때 아들 내외가 바쁘다고 하면서 계속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 한편이 서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도 그리 멀지 않아서 이왕 만든 김에 직접 들고 가서 아들 내외 냉장고에 채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전은 크고 좋은 걸 쓰면서도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이 바쁘게 흘러가는 바람에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만든 반찬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텅 빈 냉장고에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하나하나 넣어두고 퇴근한 아들 내외가 그걸 보고 뜨끈한 밥 한 끼를 먹을 것을 상상하니 그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햇반 같은 즉석밥만 굴러다니길래 작곡을 불려 밥도 지어놓고 나왔는데 그때 참 발걸음이 가벼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언니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와 며느리가 반찬을 버리는 걸 봤다고 말하며 혹시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머리 위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내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이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태연한 척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었지만 제 얼굴에는 어쩔 수 없이 놀람과 실망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제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인지 언니가 제가 충격받은 걸 눈치채고 다른 말로 둘러대며 위로하더군요. 며느리들이 반찬을 버리는 건 자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 우리랑 같이 운동하는 말자 있잖아. 말자도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줬는데 애들이 그걸 몰래 버리는 걸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 반찬 몇 번 해준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 요즘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는 게 잘 돼 있어서 젊은 애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우리도 이해해야지. 하지만 말자는 며느리가 반찬을 버리는 걸 직접 봤다지만 저는 언니의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 정말로 며느리가 제 반찬을 버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닐 거야. 예쁘고 살가운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만든 반찬 맛있다고 싸달라고 했던 며느리였는데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겠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맞아, 언니 말대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우리 며느리 내 반찬 맛있다고 굳이 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언니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요즘 애들 참 이상해. 나 같으면 누가 대신 반찬 해준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먹는 반찬은 죄다 조미료 덩어리에 달기만 하고 참 답답해. 이참에 반찬 가게나 열어볼까? 그게 요즘 대세라던데. 모임 언니가 전해준 소식들은 제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 불안감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속으로는 내 자식들은 그럴 리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바쁜 사정을 이해하며 반찬을 만들어다 주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늘 저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남들과는 다르다고 믿어왔습니다. 조금 더 끈끈하고 조금 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 대신 함께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이 바로 제 자식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지훈과 수민은 남들과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자식들은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만 특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깨어있는 척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더 이상 저만의 자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가 되었고 그들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 답답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았겠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더 크기에 오히려 스스로에게 씁쓸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저는 또다시 겉절이와 반찬을 만들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자식들이 제 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며느리가 버렸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기왕 만들어둔 거니 아들, 딸에게 나눠주는 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그 전날 며느리가 반찬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손맛으로 만든 겉절이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집에 없니? 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이 시각쯤 도착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근데 깜빡하고 외출한 거니?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내가 들어가서 다 넣어줄까? 아, 맞다. 어머니, 지금 친정에 와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괜찮으시겠니? 우리 나이엔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큰일 나니 얼른 병원에 모셔가야지. 맞아요. 지금 눕혀드렸는데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집에 못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나서 비밀번호가 제멋대로라 어머니가 알고 계신 비밀번호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나는 지금 집 앞에 와 있는데 진작 말해줬으면 다음에 다시 오는 건데.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래도 집이 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다음에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집이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지만, 물론 차로는 금방 가는 거리였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꽤 돌아가야 해서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르고 길이 막힐 때마다 요금이 더 올라가니 가능하면 돈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타고 가는 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니 집에 도착할 때쯤엔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겨우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했는데 만약 진작에 며느리나 아들이 전화 한 통만 해줬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사정도 이해해야 했습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사는 며느리가 병든 친정어머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돈이 아프다고 하니 제가 전화를 해서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며느리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저 속으로만 서운함을 사귀며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집안일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매일 고군분투하는 며느리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얼른 사돈병원에 모시고 가거라.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내가 이 반찬들을 계속 들고 다니다 보면 상할 것 같으니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얼른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마. 너희들도 나중에 오느라 번거롭지 않을 테고. 어머님, 저희 아버지 병원에 모셔다 드리느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금방 갈 테니 괜찮으시면 관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거기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서 쉽게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냉장고에 넣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급히 나가느라 집안 청소를 안 하고 나와서 어머님께 보여드리기 창피해서 그래요. 어차피 비밀번호도 다시 바꿀 예정이고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에 놔주세요. 제가 따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할게요. 며느리가 집 안 청소를 안 해놓고 나왔다는 이유로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니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솔직히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안이 어지럽혀진 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런 날이면 오히려 깨끗이 치우고 오면서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알려주지 않으려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약속을 하고 온 것이었는데 누가 보면 아무 말도 없이 찾아온 배려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것 같았지요. 만약 미리 말해줬다면 이 땡볕에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느라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갈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집에 가서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옛날 비밀번호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는데 혹시 저를 피하고 싶어서 바꿨다고 거짓말을 한 뒤 나중에 바꾸려던 계획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집안을 어질러 놓고 갔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참으로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오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까지 어긋나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맞았지만 저는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되어 결국 냉장고에 직접 넣어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계속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며느리가 이 상황을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는 스스로가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제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혹시 나중에 며느리가 오해하고 나에게 뭐라 하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왔던 걸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아직 비밀번호가 그대로더라. 내가 들어가서 반찬 냉장고에 챙겨 넣어놨으니 알아서 챙겨 먹으렴. 그런데 읽은 건 분명했는데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아마 저한테 면목이 없었겠죠.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사람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지 제게 가는 도중에 연락을 했더군요. 어머니, 혹시 서운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가지러 갈게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택시도 잘 안 타시니 분명 버스로 오셨을 텐데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안 사람이 착각을 했대요. 고장나서 바꿨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더라고요. 도어락을 조만간 교체할 것 같아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간만에 가보니 집안 깔끔하게 해놓고 잘 살더라. 또 반찬 떨어지면 연락 주고 밥이 보약이니 일하는데 잘 챙겨 먹어. 건강관리 잘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이참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진짜로 바꾸려고 해요. 애 엄마 입장에선 어머니께서 시어머니로 써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 가족끼리 사생활이 있으니까 이번엔 그냥 저희만 알고 있을게요. 이건 집사람 뜻이 아니라 제 뜻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저는 반찬을 가져다 줄 때 외에는 아들 집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 마치 제가 무슨 흉악한 사람이라도 된 듯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불편해할까 싶었죠. 저도 사실 아들이 직접 반찬을 가지러 오면 괜한 고생을 덜 수 있으니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 아들과 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상해버릴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었는데 마치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제 모습에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헛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언니가 해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반찬을 버리기까지 할까 하며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쭈뼛쭈뼛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아들의 태도가 더 서운하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 믿음마저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들 집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던 가족의 온기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길 위에서 혼자 있는 제 모습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직접 반찬을 가지러 오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딸이 집에 잠깐 들렀는데 반찬을 챙겨가면서도 제 얼굴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딸은 원래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처럼 자주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딸이 자꾸만 꼬치꼬치 물어보길래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뭐 그런 일로 속상해하세요? 라며 마치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딸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듯 마치 제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눈치껏 살아야 돼. 며느리 살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줄 알아? 요즘 누가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막 드나들어? 아무리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나 같아도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다면 싫겠어. 그동안 새언니가 착해서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드나들게 했겠지만 나 같았으면 그럴 일 없었을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오빠랑도 많이 싸웠을걸? 엄마, 괜한 일로 분란 일으키지 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공공의 적인 만큼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평판이 예전부터 내려오다 보니 우리 딸도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말하길 그나마 새언니가 착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이고 다른 며느리였으면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불공평한 것도 싫어.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엄마한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감정이 상해 싸우는 것도 싫고. 엄마, 어차피 멀어서 우리 집에 자주 오지도 않는데 비밀번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있을 때 편하게 오면 되잖아. 그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면 새언니도 짜증나서 못 살 거야. 이게 누구 딸인지. 아들에 이어 딸마저도 새언니 편만 들고 저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비밀번호라는 단어조차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딸이고 아들이고 며느리까지도 이제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기대할 일도 없고 그로 인한 서운함도 없을 테니까요. 딸이 저를 설득하려는 듯 이제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저에게 충고까지 하더군요. 엄마, 서운한 건 알겠지만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면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아무도 없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아니지. 엄마는 안 그럴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엄마도 선을 지키면서 살면 좋겠어. 결국 딸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다 보니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더군요. 방금 딸도 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으면서 자기 집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저는 그 불합리함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으면서 속으로는 이게 진짜 가족 간의 현실인가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내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않았니? 이건 엄마 집인데 넌 나더러 비밀번호를 물을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넌 왜 내 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왔니? 에이, 엄마 왜 그래? 엄마랑 나랑은 입장이 다르잖아. 그런 게 어딨니? 요즘 사람, 옛날 사람 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이걸 보는 엄마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엄마, 내가 그 말 때문에 속상했어?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새언니한테 눈치 없이 굴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엄마 나 별 뜻 아니었어. 어른한테 눈치 없이 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 내가 아무리 너희를 잘못 가르쳤어도 그런 예의 하나 없이 시집 보냈어? 네가 며느리 편을 들기에 나도 내 시어머니 편 들어봤다. 결국 다 똑같은 거야. 너도 나중에 똑같이 겪어야 애미 마음을 알겠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저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 그 정도로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해하려고 애써 참았지만 딸이 결국 저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교차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잘 전화하지 않던 아들이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내용은 뜻밖에도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도 그렇고 애 엄마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혹시 민수이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차가 도착할 시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직 2살밖에 되지 않은 손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맞벌이 부부로 일 끝나는 시간이 늦어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하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늦게 퇴근할 것 같다며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민수, 이 엄마 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차량이 엄마 집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낼 테니 민수 이 데리고 집에 들어가 계셔주세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럼 민수 이 밥은 내가 차려줘야 하는 거니? 애 배고플 시간일 텐데 내 아내는 괜찮다고 하냐? 엄마, 저번 일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주랑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좋으실 테니 부탁드릴게요. 그때의 상처로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어린 손자를 내버려둘 순 없어서 저는 서둘러 버스를 타고 아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손자를 생각하며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 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린 지 20분이 지나자 선생님이 아장아장 걷는 손주를 제 손에 안겨주며 인사를 건넸고 저도 고생 많으셨다며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저를 위로해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아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한 후 저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며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없던 긴장감이 생겨서 손이 떨리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눌러야 했습니다. 다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삐뽀 하는 소리가 나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러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단단히 잠겨있는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손자를 안고 있는 팔이 점점 저려왔습니다. 잠시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주가 보채는 바람에 다시 안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졌습니다. 손주를 달래며 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던 저는 결국 손주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부랴부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그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을 완전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너 왜 전화 안 받아서? 민수이 데리고 우리 집 가는 중이야. 네가 준 비밀번호가 맞지 않던데 뭐가 잘못된 거냐?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애 엄마가 또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바꾸더라고요. 다시 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민수이 힘들어할 텐데 잘 달래주시고요. 됐어. 이미 우리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집에 무슨 대단한 물건이 있나 보네.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는 걸 보니 말이야. 네 아내한테 전해라. 난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민수이 데리러 너희가 오라. 택시 타고 가시는 중이죠? 돈 아낀다고 설마 애 데리고 버스 타신 건 아니죠? 어머니 집에 퇴근하고 갈 테니까 민수이 좀 잘 봐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을 겪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꼭꼭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기 자식만 챙기려는 아들의 태도에 더 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 신경도 쓰지 않더니 자기 자식을 돌봐야 할 때는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는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손자를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손주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서둘러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손주를 다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안아주니 온몸이 고단해졌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하루 종일 안아주려니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많이 안아주지 않았는지 손주는 계속 저에게 안아달라고 조르며 떼를 썼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아이를 달래주다가 결국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만화 영화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TV를 오래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지쳐서 아들 내외가 오기 전까지 잠깐 동안만 보여줬던 것인데 그 시간이 고작 1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9시를 막 넘긴 시간이라 둘 다 직장 생활을 늦게까지 해서 피곤해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둘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 일 끝나고 둘이 만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 날이 있어야 힘을 내서 돈 벌고 살아갈 테니까요. 제 덕분에 아들 내외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손주를 자주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TV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손주를 보더니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아들 내외가 후다닥 리모컨을 찾아 TV를 끄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손주를 안고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린애인데 이렇게 TV를 오래 틀어주시면 어떡해요? 애가 눈이 나빠지고 정신 건강에 안 좋다며 저희는 절대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계속 놀아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10분 정도 보여줬다. 막 틀었는데 네가 들어온 거야. 10분이든 5분이든 애한테 영상은 안 좋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민수이 맡길 때는 제가 미리 책 몇 권 챙겨올 테니까 나중에는 꼭 책을 읽어주세요. 영상은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번에 식당에 갔을 때 며느리가 민수이에게 남편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니 제가 10분 동안 만화 영화를 틀어줬다고 미디어 노출이 나쁘다고 화를 내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억울한 마음에 너 저번에 식당에서 민수이한테 영상 보여줬잖아. 그래서 나도 TV 좀 틀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 영상은 영어 교육 영상이라 괜찮고 제가 틀어준 뽀로로는 아이에게 해롭다고 말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황당함과 섭섭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에게 교육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건 괜찮고 단순한 만화는 나쁘다는 건지 제가 손주를 잘못 돌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다음번에는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화가 난 걸 알기에 저는 내 눈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네가 원하면 책을 가져오면 읽어줄게라고 대답하며 며느리를 달래려 했습니다. 사실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를 읽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한다면 기꺼이 읽어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생한 저에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영상 보여줬다고 화를 내는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손주를 봐줬는데 조금 더 이해해 줄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영상이 좋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야근이 잡혔다며 어린이집에서 민수 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아들은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확실히 맞을 거라고 아침에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손주를 볼 때는 꼭 책을 읽어달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민수 일을 위해 책을 읽어줄 생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손주를 받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비밀번호 문제가 떠올라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를 안고 다시 한번 메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안은 정말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거실 곳곳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사했던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싱크대는 설거지할 그릇들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살림에 손대지 말라고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그냥 두고 싶었지만
손주에게 밥을 챙겨주려면 설거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또한 이따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성격상 이런 상황이 한번 얽히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정성껏 만들어 넣어둔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썩어가고 있었고, 배달 음식을 먹다 남긴 것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은 뚜껑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더군요. 혹시 며느리가 바빠서 먹지 못해 곰팡이가 핀 걸 동네 언니가 버리는 걸 본 게 아닌가 싶어 오죽 바빴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저번처럼 밥을 올리고 간단하게 계란을 몇 개 구워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들 내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안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고, 반면 아들은 집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민수이에게 책을 읽어줬냐고 물어보더군요. 마치 그것이 그날의 중요한 과제인 양말입니다. 저는 몇 권 읽어줬다고 대답하며 아들의 기대에 맞춰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를 돌보지 않고 손주 교육만을 우선시하는 아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왔으니 이제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너희 저녁은 먹었니? 이제 먹으려고요. 배달시켜 먹으려 해요. 어머니도 얼른 들어가셔서 식사하세요. 버스 끊기기 전에 서둘러 가세요. 빈말이라도 저녁을 같이 먹고 가라는 말 한마디 없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뭘 더 바라겠나 싶었습니다.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민수이랑 같이 있으니 택시 타라더니 이번에는 나 혼자니까 버스 타고 가라는 아들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재우고 나오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비밀번호 또 바꿔야겠네. 아예 지문 인식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금 당장 바꿔? 비밀번호 바꾸면 되지. 지문 인식은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친구 집에 가보니까 지문 인식으로 열고 닫는 것도 있고 핸드폰으로 문 열어줄 수도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게 있었다니. 그래, 지문 인식으로 하면 비밀번호 깜빡할 일도 없고 어머니도 비밀번호 모르시니까 우리 아이만 봐주실 수 있겠네요. 그런 기능이 있다니 참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따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왜 내가 자주 가지도 않는 아들 집의 비밀번호 때문에 기싸움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비밀번호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아들 내외의 부탁을 받고 온 것뿐이었는데 그들이 마치 내가 제 집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물어본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부모가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건지 언제 내가 그 집에 말없이 들어간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 엄마를 불러대는지 정말 정이 떨어졌습니다. 따지고 화내는 것도 정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저 뒤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들 내외를 보지 않고 지냈는데 얼마 후에 딸 내외가 또 아들 내외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결혼 기념일이라며 저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딸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사위가 자기 어머니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연락이 엇갈려 저도 안사돈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각각 데려왔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우리 딸 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둘 다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사돈과 저는 한숨만 내쉬며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마치 현대판 문전박대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집 앞에서 이렇게 서성거려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를 돌보며 한참을 기다렸지만 딸과 사위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사돈과 함께 딸 집을 떠나 같은 방향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씁쓸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어쩐지 딸 때문에 더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쌓인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제 마음을 아는지 괜찮아요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친정어머니한테도 안 알려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는데 우리 딸이 공평한 걸 좋아해서요. 안사돈께도 끝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던데 저한테만 알려주면 자신이 사생활을 보호하려던 노력이 무너진다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제 편은 안 들어요. 며느리 편만 들죠. 가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가 싶어요. 안사돈과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공평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 말고 시어머니께는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딸이 서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제 딸이나 며느리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함께하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아는 동창이 싱싱한 양념게장을 판다고 해서 넉넉히 주문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과 딸 내외에게도 나눠주었겠지만 비밀번호 사건 이후로 마음이 식어버려서 차라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푸짐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수영을 하고 시원한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저희 집으로 돌아와 양념게장과 갓 지은 쌀밥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안에 아들과 손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영자야, 손님이 와 있었네.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가 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얼른 들어와. 그보다 네가 여기에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비밀번호 뚫고 들어온 거냐? 제가 비밀번호 뚫고 들어왔다는 말에 아들은 웃으며 엄마 집 비밀번호 좀 알고 들어오는 게 무슨 문제냐 며 민수이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이 좀 맡기려고 왔어요. 오늘 일이 있어서 민수이 엄마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셔서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친구분들이랑 모임이 있으셨나요? 그래, 나도 너희처럼 일도 보고 모임도 가지는데 양념게장을 넉넉히 사서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려고 했어. 양념게장이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고요.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요새 입맛 없는데 딱이네요. 일단 민수이랑 잘 좀 놀아주시고 영상 틀어주지 말라고 와이프가 전해달래요. 꼭 책 읽어주시고요. 아들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중얼거렸고 기저귀도 갈 시간이 한참 지나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먼저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혹시라도 발진이 생길까봐 신경을 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까까지 즐거웠던 모임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썼지만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너도 고생이 많네. 손주 봐야 하는데 어쩌겠어. 또 우리들끼리 언제 모이면 되지 뭐. 양념게장은 금방 상하는 것도 아니니 조만간 다시 약속 잡고 초대해주면 또 먹으러 올게. 손주 돌보는 거 힘든데 수고해. 집에 함께 들어왔던 친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돌 된 손주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책을 읽어줘야 한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친구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따라 손주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서둘러 밥을 먹이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아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손주의 이마가 이미 붉어져 있고 상처까지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부딪혔는지 알 수 없었고 아들이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이마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준 후 아이를 꼭 안아 재웠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손주와 함께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띠띠띠 하며 도어락 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지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잠에서 깨어나 보니 집안이 시끌벅적해져 있었습니다. 딸내외와 아들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어디인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잠든 손주를 안으며 아이가 다친 것을 두고 속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잘못 돌봐서 아이가 다쳤다고 오해한 듯했고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함께 엿보였습니다.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심술 부리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 듣자 하니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수 일을 맡겨서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애를 제대로 보지 않으셔서 다친 거 아니냐고요.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 상처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이마에 상처가 난 걸 보고 소독하고 치료해줬을 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우리 민수이 상처가 났으면 모를 리가 없고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텐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가 민수이를 잘못 봐서 다쳤다는 얘기냐? 엄마 진정하세요. 새언니도 진정하고요. 새언니 말로는 민수이한테 없던 상처가 생겨서 속상하다고 하네요. 그냥 엄마도 그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속상한 사람 앞에서 잘못을 따져요? 잘못 따진 건 누군데? 나한테 연락도 없이 와서 애 봐달라고 해놓고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 상처로 사람을 잡는 건 정말 억울하네. 정말 억울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사랑과는 별개로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 봤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시면 될 것을. 이러면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아이를 믿고 맡기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상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딸의 태도도 서운했습니다. 딸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엄마가 며느리에게 비난을 받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아들의 태도가 정말 속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손주를 돌봐왔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 순간 주위에서 손주를 봐주지 말라는 말을 이제야 왜 하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애 다쳤으니 우선 저희 병원에 좀 들렀다가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 경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없다고들 했지만 이런 일을 내 자신이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민수 일을 봐줘서 고맙단 말도 없이 아이만 데리고 돌아갔고 딸이 저를 몇 번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도 봐달라고 온 거였는데 엄마 정신없는 거 보니 우리 애도 걱정돼서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 뭐 사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셔서 엄마한테 부탁드린 건데 아쉬운 대로 더 비싼 거 사드리고 잘 구워 삶아야겠네요. 엄마 가볼게요. 에이, 괜히 돈만 더 들게 생겼네.
딸은 아이를 안고 나가면서 볼멘 소리로 시어머니가 돈을 써도 싫다고 해서 결국 공짜로 아이를 맡기려 엄마한테 온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참 비참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계속 외면해왔는데 영상 보여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면 자기들이 직접 아이를 보면 될 일인데 결국 친정엄마인 제가 만만해서 공짜로 아이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효녀였기에 친정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지 못하고 편하게 공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저를 만만하게 여긴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도어락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참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집 또한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주말이 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나마나 아이를 봐달라는 연락일 게 뻔해서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침 토요일 오전이라 딱 애 맡기고 놀러 가기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오자 괜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아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애 좀 맡기려고 했는데 설마 비밀번호를 바꿔서 자식들을 문전박대하시는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고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정으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은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세요? 저희 진짜 부부 동반 모임인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라고요. 제발 민수이 좀 부탁드려요. 저희 그냥 민수이 놓고 갈 테니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아들이 부부 모임 때문에 아이를 문 앞에 두고 갈 수 있다는 말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함께 장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쯤 손주 혼자 문 앞에 서 있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서 엄마한테 이런 버릇을 배웠냐? 엄마 때문에 모임에 못 갔어요. 상사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나중에 제 사업에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도 놓쳤다고요. 엄마가 다 망쳤어요. 손주 하나 봐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네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애 맡기겠다고 미리 연락도 없이 네 한마디에 나도 내 사생활이 있는데 움직여야 돼? 주말이니까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았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다가 엄마 비밀번호 알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사람 고생시키지 마세요. 자식 고생시켜봤자 엄마한테 남는 게 뭐 있어요? 온 김에 애 짐도 좀 놓고 갈게요. 가끔 맡겨둘 때 필요한 건 있어야지 일일이 다 못 챙기겠더라고요. 저는 문 한가운데서 아들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빈정상한 듯 무겁다며 비키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비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거다. 너희가 애 데리고 문 앞에 왔다고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고 당연히 애도 봐줘야 하냐.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민수이도 엄마 손주잖아요. 민수이가 내 손주기만 하냐? 사돈 어른 손주는 아니야? 며느리가 안 사돈한테 좀 봐달라고 하면 될 것을 너도 며느리 보고 좀 배워라. 며느리는 지 엄마 아낀다고 힘들다고 자기한테 못 보게 하는데 넌 엄마 공짜라고 툭하면 애 맡기고 잔소리하고 난리치고 내가 왜 애 봐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너희가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고 너희 삶이 중요하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한다. 자식한테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면서 문전박대하실 거예요?
옆에 애 엄마도 있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처가집에서 이런 일 겪었다고 하면 엄마도 화내지 않으세요? 난 앞으로 너희가 나한테 하는 대로 똑같이 할란다. 나도 너희를 존중했으면 너희도 날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네 세대 방식 아니냐? 그러니까 민수이는 알아서 둘이 보거라. 나도 주말에는 내 인생을 챙겨야 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든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하고 오늘은 내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을 밀어내고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민수이의 짐도 바깥에 내던졌습니다. 쫓아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더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싶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참아야 하고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데 정작 지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하고 이기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를 내는 아들의 모습이 우스워서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가 들었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 역시 비밀번호를 바꿨다며 투덜거리더니 새로운 번호 외우는 게 귀찮다며 왜 바꿨냐고 아주 당당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딸에게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서 공평하게 하려고 나에게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고 했잖아. 나도 너희 오빠 지훈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 너한테도 공평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엄마, 그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엄마랑 나랑 같아? 나는 윤서방이랑 같이 사는데 엄마는 혼자 살잖아. 입장이 다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데? 누구랑 살든 혼자 살든 그건 내 집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왜 너희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돼? 주인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니?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엄마. 피곤하게 하지 말고 엄마가 만든 게장이라도 줘. 우리 남편이 게장을 좋아하는데 좀 넉넉히 주면 오빠 내랑 나눠 먹을 수 있잖아. 오빠도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화가 나서 기분이 상했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 거 아니까 게장 많이 싸줘. 너 참 웃기다. 내가 게장을 너한테 맡겨놨니? 이거 나도 돈 주고 산 거고 너희들 주려고 산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한테 대접하려고 산 거야.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나도 너희들한테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빠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하면서 엄마한테 조언이라도 해줬어? 조언? 니들이 지금까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강요하며 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 했지. 이제 나도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내 일정을 확인하고 허락받고 나 있을 때 와서 초인종 눌러. 서로 예의 지키면서 살자. 그리고 애 봐달라 올 때는 나도 내 시어머니처럼 선물을 가져오거나 돈을 가져와. 너희 오빠 얼마 전에 다친 거 봤지? 젊은 것들이 심포도 못 됐어. 공짜로 애 봐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이제 더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딸도 아들처럼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딸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리운 눈빛으로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에게도 더 이상 엄마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결정을 이해했는지 결국 먼저 연락해온 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저를 조금은 흔들리게 했지만 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애를 맡길 때마다 시급을 꼭 챙겨주고
빈손으로 오지 않으니 그제서야 제가 나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속이 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반찬도 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간단히 차려주지만 정 마음에 들어 사달라고 할 때만 싸주고 절대로 먼저 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선을 확실히 지키면서 살다 보니 그들도 제 가치를 알게 되었는지 저를 더욱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이해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 나름의 방법이니까요. 저도 아이들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